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첫 시간에 이번 수업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운영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개요라고 해서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운영체제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2주차 수업에서는 1차 시에서 운영체제 개요, 운영체제의 유형을 알아보고요. 2차 시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관점에서 운영체제를 바라보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출력 프로그램이라는 제목 하에서 부팅, 그리고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3차 시에는 제가 화상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운영체제는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레포트 할 때 많이 쓰는 한글 또는 MS 오피스사에서 제공하는 MS사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프로그램들, 이것이 응용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이고, 게임도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운영체제의 정의라고 해서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사용자 간에, 즉 여러분이죠,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영체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중요한 용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건 모두 빠지면 안 되는 그 정의가 되겠고요. 그러면 왜 존재를 하느냐? 그것은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오래전에 도스라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일일이 명령어를 다 입력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복사를 하더라도 현재는 드래그를 하면서 복사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면 운영체제란 컴퓨터 하드웨어와 컴퓨터 사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고, 그러면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준다. 이 두 가지가 주요 목적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편리성. 이거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마우스 클릭 하나만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한다. 그 목적을 많이 달성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고요. 또 하나는 효율적인 관리, 즉 하드웨어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라고 말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이란 말을 쓰거든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이나 모듈들이 서로 어떤 특정 목적을 향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갈 때 시스템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면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제목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도 있고 운영체제도 있고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죠. 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작을 같이 해요. 여기서 하드웨어가 없으면 동작 불가, 운영체제가 없어도 동작 불가. 자, 여기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 소프트웨어가 없다. 그럼 게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각각
소프트웨어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제일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있죠. 하드웨어에는 램도 있을 거고 키보드도 있을 거고 모니터도 있을 거고 CPU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가 아니고 서로 통신을 하면서 받으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협력하면서 움직여가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어떻게 하면 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하드디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여러 개를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까?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1장에 여기 3페이지에 나오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운영체제의 정의와 운영체제의 목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운영체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였지 하라고 생각하면서 주요 키포인트의 용어들을 적절하게 배열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 목적은 되게 많지만 여러 가지로 나열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진짜 많아요. 그런데 크게 설명하자면 사용자에게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그 자원 관리 쪽에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드웨어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램이란 게 있어요. 램은 우리가 어떤 소자의 하나이고요. 실제 램 소자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있는 기관은 주기억 장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주요하다 해서 메인 기억장치 메모리. 그래서 메인 메모리 한국말로는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항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은 무조건 주기억장치에 들어와야 됩니다. 실행은 우리 인간의 머리를 흉내낸 CPU에서 하죠. C, Central, 중앙, P, Processing, 처리, Unit, 장치,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프로세서라고도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프로세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프로세서라고 하시면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무난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이거는 각각 하나의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한글을 실행시키면 한글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거고 게임을 수행하고 있으면 게임 프로세스가 수행 중인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해주는 실행해주는 CPU를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운영체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보면 자원 할당자라는 것은 어떻게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혼자 쓰는 컴퓨터의 경우를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PC라고 하죠. PC에서는 자원 할당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서버의 경우에 여러 사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좀 더 복잡한 자원 할당이 되는데요. 여러분 PC에서도 자원 할당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프린팅 같은 경우도 엑셀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 한글에서 프린트를 보내요. 근데 프린트 양이 많을 때는 그게 완료해서 100장이 다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은 다른 소프트웨어에 또 출력을 보내죠. 그런데도 컴퓨터가 알아서 기다리게 했다가 다 출력을 해줘요. 그 엑셀 전용 프린터, 한글 전용 프린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란 게 뭐라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글 프로세스가 지금 프린터를 사용한다. 한글은요, 내 거 프린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프린트 잘하고 있죠. 이것은 운영체제가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 한글이 프린팅을 하고 싶을 때 한글이 무조건 내 거에 프린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프린팅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 문서 인쇄를 눌렀겠죠. 한글에서. 그러면 한글은 운영체제에게 신호를 보내고 운영체제는 그때 프린터가 몇 대인가를 이제 관리를 하죠. 그래서 프린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엑셀이 지금 프린팅을 보내고 있어. 프린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글에 있는 그 내용들, 프린트할 내용들을 대기에다가 넣어주고 기다리겠다가 나중에 프린터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그 윈도우즈가 전부 자원들, 이 프린터도 자원이에요. 자원들을 관리하고 할당이라는 것은 한글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또는 자원 할당 또는 회수 이런 작업들을 운영체제가 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의 통제자로서 한다. 이걸 통제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슨 독재자처럼 들리는데요. 컨트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한다. 관리자란 말이 좀 더 순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제어 프로그램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제하여 오류나 컴퓨터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켜요. 자, 컴퓨터를 켜면 바이러스 체크도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 사용 중인 거죠. 그리고 한글도 띄우는데 노래가 듣고 싶어요. 노래 들으면서 한글로 레포트 쓰면서 갑자기 검색할 게 생겼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서 검색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지만 뒤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 중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톡. 여러분 카톡은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작업하다가 카톡 메시지 올라오기도 하죠.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지만 실상 CPU는요. 하나밖에 실행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동시에 여러 개를 쓰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어떻게 그렇게 운영체제가 제어를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유형이라는 제목 하에서 그러면 이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존재하면서 사용자에게 편의도 주고 자원들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어떠한 방식들이 있으며 또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괄 처리 시스템. 자, 이걸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앙 처리 장치 뭐예요? 네, CPU를 말하고요. 곧 뇌. 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모든 게 수행이 됩니다. 유효 상태의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유효라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가 작업을 안 하고 쉰다는 거죠. 작업 순서에 자동화 개념이 도입됐다. 자, 이거는 개인 컴퓨터라기보다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예전에 모든 게 키보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키보드가 없으면 어떻게 입력을 하죠? 놀라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키보드가 아닌 입력 장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 OMR 카드 아시죠? 시험 볼 때 이렇게 사인펜으로 마킹 하잖아요. 그건 키보드로 읽을 수가 없죠. 그걸 읽을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그러면 키보드는 사용자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받는 건데요. OMR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OMR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관리자가 이제 전산 관리자가 OMR 카드를 읽을 수 있게 입력 장치를 그 OMR 카드 리더로 세팅을 하고 또 다른 입력 상태가 되면 또 그걸로 세팅을 해주고 이렇게 일일이 옛날 컴퓨터 방식에서는요. 그렇게 일일이 입력기기 세팅하고 출력기기 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OMR 카드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걸 예를 들라니까 선뜻 떠오르는 게 없는데 키보드도 왔다가 뭐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입력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업이 있을 때 그 작업을 어떤 게 오는 순서대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세팅을 바꾸겠죠. 입력 방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기계도 연결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설정하는 값들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러지 않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OMR 카드로 읽을 수 있는 작업만 모두 가져오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 전환이라고 하는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이 절약되겠죠. 그 전문가가 와서 세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실행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때가 중앙처리 장치의 유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앙처리 장치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인간보다. 그래서 이 기계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놀게 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팅 시간을 축소시켜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작업 길이는 같이 몰아서 한 번에 하자. 이게 바로 배치 프로세싱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뭐 일일이 세팅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이 배치 프로세싱은 주로 이제 어느 경우에 쓰냐면 재고 관리할 때, 자, 오늘 장사를 했어요. 자, 서울이 본점, 그리고 부산, 뭐 전주 이런데 다른 분점들이 있다고 할 때 각각 전체 스커트를 몇 개를 팔고 바지를 몇 개를 팔고 얼마큼이 남았고 이런 것들을 전체 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이걸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생산량을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할 때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매장이 전체가 문을 닫고 나서 각각의 분점에서 데이터를 보내와서 여기 본점에서 전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재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 이것들은 일괄 처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처리를 일괄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은행 업무, 이건 일괄 처리하면 안 되죠. 제가 돈을 찾으러 갈 때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저녁 6시 일정한 시간에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축을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 찾아도 여전히 100만 원. 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곳 또 10만 원 찾아도 100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즉시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 처리, 온라인 처리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보겠는데요. 일단 일괄 처리 시스템은 이런 거다. 상주 모니터. 자, 상주. 영어를 보게 되면 resident라고 써 있죠. 그래서 계속 존재하는 이런 뜻이고요. 모니터라는 것은 모니터링 하세요 랄 때 그 모니터예요. 여러분 그 키보드와 모니터 할 때 그 모니터가 아니고요. 모니터링 한다 할 때 그 모니터예요. 계속 지켜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주라는 것은 계속 존재하면서 지켜본다 이런 뜻인데요. 상주한다?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램에 불러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에서 상주라는 뜻은 램에 불러와져 있는다. 여러분이 한글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한글 프로세스가 동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세스 개념 알겠죠? 근데 이 프로세스가 동작한다는 것은 CPU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CPU에서 실행하기 전에 어디를 들어온다고요? 램에 들어온다고요. 램에. 그 램이 주격장치예요. 그래서 그 주격장치에 들어와 있고요. 종료를 하면 주격장치에서 사라집니다. 또 파워포인트를 실행한다? 그러면 주격장치에 들어와서 실행은 CPU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엑셀도 실행하고 한글도 실행했어요. 그러면 세 개가 지금 실행 중인 거예요. 이럴 때는 세 개가 모두 램에 불러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서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고 있네요. 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한글은 CPU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개가 다 CPU에 들어와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한글을 내리고 파워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럼 한글은 램에는 그대로 있지만 CPU에서는 나갑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CPU로 들어와서 동작을 합니다. 이것은 잠깐 중단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용자 창을 올렸을 때 조금 전에 했던 그 장면부터 그대로 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까지 했는지를 저장을 하고 빼버려요. CPU에서. 이런 것들을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주 모니터라는 것은 램에 존재하면서 계속 뭔가를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가 상주 모니터에게 전달할 정보를 즉 작업 제어 카드에 수록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보다는 작업 간의 전이를 오퍼레이터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전산 전문가를 말을 하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처럼 전산 전문가가, 즉 오퍼레이터가 세팅을 계속 해줬어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가 세팅하지 않고도 알아서 자동 세팅이 될 수 있게,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 계속 뭔가가 제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실행 중요하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내매 불로화져 있으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상주한다라고 하고요. 제어를 계속하는 느낌을 여기서는 모니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 모니터도 운영체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래전 운영체제고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이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 방식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프로세싱,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중간고사에도 반드시 낼 겁니다. 그리고 과제에도 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면 바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다중 프로그래밍, 영어로 표현하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동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동시에. 근데 동시에 CPU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를 제어를 하겠죠. 자, 읽어볼게요. 중앙처리 장치가 항상 수행되도록 하여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격장치 내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작업을 준비 상태로 두고 준비 상태에 있는 여러 작업들 중 어느 한 작업을 실행할 작업으로 선정을 한다. 그리고 기억장치 관리 기법이나 중앙처리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는 더 안 읽었는데요. 이렇게 적어놨으면 학생들은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쓴단 말이죠. 그럼 부족합니다. 자, 제가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라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 적어 있는 내용 전체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꼭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법을 설명하기도 해요. 자, 기억장치 관리 기법이나 중앙처리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다중 프로그래밍만 그러겠어요? 다른 기법에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작업을 준비 상태로 두고 이것도 다중 프로그래밍만 그러겠어요? 다른 것도 그래요. 따라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설명하려면 이 세 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변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주격장치 하나에서, 이게 중요해요. 주격장치에서 그러시면 CPU 하나에서, 그러니까 CPU에서 이렇게 쓰시면 차별이 없어요. 한 개의 CPU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개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법이에요. 또는 수행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말만 써도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거, 그러면 땡,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게 말 한마디가 빨랐다고 이 말도 맞잖아요 라고 우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중 프로세싱과 다중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다중 프로그래밍이니까 여러 개를 수행하는 거 맞아요. 다중 프로세싱도 여러 개 수행하는 거예요. CPU에서 수행해요. CPU에서 수행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럼 뭔 차이예요, 둘 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세서가 하나냐 여러 개냐 뜻입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실제 가치는 동시에는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제어를 할 건데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해두자고요. 그 다음에 다중 프로세싱은요. 여러 개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자, CPU가 2개이고 수행할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으면 이걸 동시에 이 프로그램 10개가 동시에 막 실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다중 프로세싱이에요. 근데 CPU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 즉 여러 PC
PC 하나에서 여러 개 동작하잖아요. 이건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C에는 즉 서버가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에는 CPU가 하나밖에 없어요. CPU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를 수행하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PC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CPU 2개 이상 있는 그 서버에서는 다중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에서 나오는 중앙 처리 장치가 항상 수행한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랬죠. 제가 다음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차 실행과 다중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자, 순차 실행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글로 작업을 해요. 근데 갑자기 한글에 들어갈 그 어떤 도표를 파워포인트에 작업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한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완전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한 번에 하나만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순차 실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좀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P1을 우리가 프로세스 1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2를 프로세스 2라고 봅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 2와 프로세스 1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글과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글이 실행하고 있어요.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도중에 왜 유효시간이 발생하냐면 한글에서 여러분이 프린팅을 시켰어요. 근데 이 출력이 한 200장을 시켰네요. 그러면 200장이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200장 출력을 다 하고 나서 그걸 보면서 뭔가를 고치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뭔가 다른 걸 못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개를 동시에 못하고 하나만씩만 실행해야 되니까 그 출력된 결과를 보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가 노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쉬면 당연히 CPU도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하고 나서 또 쉬는 시간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하나, 둘 보면 하나, 둘, 셋, 넷, 5칸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시다. 이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화살표가 시간이라고 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타임으로 보는 거고요. 그 타임이 어떤 프로세서마다 다르겠죠. 왜요? CPU가 굉장히 똑똑한 CPU면 더 빨리 수행을 할 거고 좀 더 멍청한 CPU면 느리게 수행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똑 집어서 1분, 2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작업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작업량을 수행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은 몇 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이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5칸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 프로세스 2, 파워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 5칸. 얘도 5칸이 걸렸어요. 근데 실제 쓰는 칸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6칸을 썼네요. 즉 10개의 시간 단위 중에서 4개의 시간이 놀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CPU가 놀고 있을 때, CPU가 놀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를 올려주면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이 프로세스 1에서는 작업을 못해요. 그런데 프로세스 2를 실행시켜서 그 작업 못하는 시간에 다른 걸 실행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이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 출력을 보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2개를 동시에 실행시켰어요. 근데 하나를 보면서 타이핑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거는 또 타이핑 못 하잖아요. 동시에 막 2개의 프로그램에서 타이핑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프로세스 1을 가지고 작업할 때 얘는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1에서 잠깐 쉰다거나 또는 출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 다른 작업을 못하죠. 그때 다른 작업을 띄워서 작업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서버에서 여러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1이 사용자 1, 프로그램 2가 사용자 2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CPU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따라서 내가 화면에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실행 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CPU는 실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실행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를 다시 저장을 누르거나 뭐 하면 이걸 기억해 놔요. 명령들을 쭉 기억해 놨다가 다른 걸 처리하다가 돌아와서 그 많은 명령을 한 번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후다닥 처리해주고 또 다른 일 하러 간다는 거죠. 그래도 사용자는 몰라요. 계속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계속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끝나면 반드시 하나가 오고 또 끝나야지만 다른 걸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고 여러 개가 한 사람은 컴퓨터는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명령 내리기 전에 타이핑만 하고 있다거나 나보다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린 것들 이것들을 한 번에 후다닥 해주고 다른 것들 또 가서 쉬는 동안에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똑같은 시간 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에는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개를 끝낼 때 10개의 단위가 필요했다면 아래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있으면 4개만큼이 효과적으로 전략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다중 프로그래밍의 원리입니다. 즉 실행 중일 때 하나밖에 안 돼요. 동시에 2개가 파란 막대기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타임, 분할이라면 우리가 디비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쉐어링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분할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공유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림을 보면 볼 수 있는데 자, 그림이 지금 모니터하고 키보드가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단말 장치라고 보는 겁니다. 즉 처리기는 없고 그냥 입력하고 출력만 볼 수 있는 장치라고 봤을 때 처리기가 중앙처리 장치 이거잖아요. 처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리기 한 개. 한 개예요. 처리기가 한 개밖에 없고요. 자, 사용자가 3명이 붙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한글 실행시키고 또 한 사람이 엑셀을 실행시키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보고 있네요. 근데 이거 처리기는 하나에서 돌아가요. 자, 여기에 지금 순서대로 있어요. 누가 클릭을 했거나 기사를 전부 3사람이 모두 인터넷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클릭하면 기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클릭하고 또는 뭐 저장 버튼을 누르든 타이핑을 하든 그것들이 전부 여기 신호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이, 세 번째 것의 신호들이 전부 줄 서서 있어요. 이걸 우리가 큐라고 하는데 컴퓨터 분야에서 자료 구조를 배운 사람이라면 큐가 뭔지 알 거예요. 큐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다른, 즉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보통 큐는 언제 쓰냐면 스케줄링 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방식, 이게 이제 큐를 이용한 방식인데 이렇게 중앙처리 장치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장치하고 출력 장치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요만큼이 되게 중요해요. 이만큼을 봤을 때 시간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짧은 시간 단위의 공유라고 해놨는데 우리 한국말을 번역하면서 야 나눠지는 느낌이잖아 라고 해서 분할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1초 그 다음에 여기에다 1초 3초 단말 장치 1, 2, 3에 각각 1초씩을 할당해 준다고 한다면 작업이 원에 있는 작업을 1초 동안에 후다닥 해줘요. 그리고 원하고는 이제 끊어요. 신호를. 원 너는 그만큼 됐어. 그리고 투 거를 또 1초 동안 실행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 거를 1초 동안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으로 다시 간다면 자 컴퓨터 원의 입장에서는 2초 후에 다시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을 멈춰 있지는 않거든요. 화면은 계속 떠 있으니까 와서 그동안 밀려있는 작업을 큐에 들어와 있는 1번 컴퓨터가 뭔가를 했던 그 기록들이 모두 한 번에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CPU는 돌아가면서 시간을 일정하게 할당해주고 돌아가면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CPU는 쉬질 않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수행해주는데 너무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1, 2, 3에 있는 단말 장치에 있는 사용자는 본인이 혼자 쓰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뭐 여러 대가 하나에 맞물려 있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장하면 저장되고 타이핑하면 화면에 나오고 기사 누르면 기사 올라오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약간 느릴 수는 있겠죠. 언제 여기 단말에 많은 사람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게 끊어갔다 해서 나한테 다시 와야 되잖아요. 이때 처리 속도가 빠른다 하더라도 조금 느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시분할 시스템인데요. 이 시분할 시스템 또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속해요. 왜요? 하나의 CPU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주잖아요. 이 CPU가 쉬는 시간 없이 여러 사용자의 작업을 동시에 사이사이 껴가면서 근데 뭐가 다르냐면 자 위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다중 프로그래밍은요. 원이 한 다음에 원이 쉴 때 2가 들어올 수 있죠. 자 원이 안 쉬어요. 그러면 2는 못 들어가는 거죠. 원이 지금 여기는 똑같이 지금 똑같은 크기로 쉬고 들어가고 쉬고 들어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분할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 프로그래밍은 1번이 우리 프로세스 1이 더 길게 2칸만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 1이 3칸만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 프로세스 1이 쉴 때 프로세스 2가 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쉬지 않고 딱 들어와서 수행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분할 시스템은 간격이 일정해요. 1번 컴퓨터, 2번 컴퓨터, 3번 컴퓨터에게 똑같은 시간을 할당해 주고요. 그 시간을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중앙처리장치 스케줄링, 즉 중앙처리장치가 여러 개, 얘 거 1번 거, 2번 거, 3번 걸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번 거를 다시 돌아와서 할 때 어디까지 했었지?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시켜 놓고 2번 걸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2번 컴퓨터가 엄청나게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 우리는 정책이 긴급이든 뭐 긴급하지 않든 똑같이 시간 할당입니다. 이렇게 하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2번 컴퓨터 먼저 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중앙처리장치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란 것은 1번, 2번, 3번이 각자 따로 다른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1번, 2번이 똑같이 한글을 수행시켰네요. 그러면 중앙처리 장치는 한글을 2개를 이제 즉 중앙처리 장치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램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여기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있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똑같은 한글이 2개가 들어오나요? 자, 한글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작성하는 문서만 다를 뿐이죠. 그러지 않은가요? 뭐 하려고 여기 주기억 장치는 공간도 많지가 않잖아요. 자, 램이 한 1테라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지금 64기가? 보통 그 정도 되지 막 1테라, 100기가 이러지 않잖아요. 램은. 근데 이 하드디스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고 지금 주기억 장치는 램을 말하는 건데 그 램에 굳이 조금밖에 없는 램에 중복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1번, 2번이 쓰는 한글은 같이 공유하면서 각자 작성한 문서만 다르게 저장하면 되겠죠. 이거는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이런 식의 스케줄링도 운영체제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출력, 자 입출력 장치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이 프린팅을 보낸다거나 동시에 보낸다거나 이럴 때 또 이제 제어를 하겠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라는 것이 프린팅도 속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제어 관리 능력 이런 것까지 이제 여기 시분할 시스템에서 필요한 겁니다. 시분할 시스템은 다중 프로그램의 일관이라고 했고요. 자, 실시간 시스템은 이거는 은행 업무라고 먼저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 자, 이걸 읽어보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이벤트란 것은 어떤 동작을 유발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른 것은 이벤트라고 하고요. 저장을 하는 것은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벤트를 처리를 시작할 때까지의 지연 시간과 결과가 출력될 때까지 처리 시간이 실시간 동작을 목표로 해서 한다. 은행 업무 내가 돈을 찾아가면 바로 찾아간 게 기록에 남아서 업데이트가 돼서 잔고가 조정이 돼야 되죠.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예약하지 못하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실시간 시스템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아까 제가 다중 프로그래밍과 반드시 구별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프로세스 1, 2, 3, 4 뭐예요?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고 프로세서는 처리기, 즉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리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기 여러 개마다 기억장치가 각각 따로 있느냐? 기억장치를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공유하고 있네요. 즉 램이 하나가 있고요.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네요. 이것은 하나의 서버상에서 CPU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뭔가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럴 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각각 하나하나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개 프로세스로 잘라서 나누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작업을 해요.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하나예요. 그 프로그램 하나를 이 프로세스 1, 2, 3, 4가 나눠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겠죠. 밭이 있어요. 밭에서 딸기를 땁니다. 자, 한 사람이 1시간 안에 딸 수 있는 게 10바구니를 따요. 자, 두 사람이 투여됐습니다. 비슷한 노동력을 가진다면 두 사람이 1시간 안에 20바구니, 즉 10바구니를 두 사람이 따면 30분 만에 따겠네요. 자, 한 사람이 1시간 안에 10개의 바구니에 딸기를 딴다면 두 사람이 따기 시작하면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사람이 투여되면 25분 만에 딸기를 10바구니 따요. 이런 것들이 프로세서 여러 개가 나누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빠르겠죠, 동작이. 그런데 아기를 낳는 걸 생각해 볼게요. 아이를 낳으려면 10달 동안 뱃속에서 커야 되겠죠. 자, 인간이 하나의 인간, 한 사람, 인간이, 하나의 인간이니까 웃기네요. 엄마 한 사람이 프로세서 1이에요. 아기를 하나 만들어요. 10개월 걸려요. 딸기 따는 것과는 달라요. 왜? 엄마 2명이 투여된다고 해서 5개월 안에 아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나눠서 동시에 작업해서 합산해서 뭔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떤 일을 처리한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처리할 때는 어차피 나누어도 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어려워요. 다중처리는.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서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다중처리 시스템은 운영체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그 컴퓨터 시스템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구성을 한다. 즉 컴퓨터 시스템에 CPU가 여러 개다. 그 뜻이고요. 다중처리 시스템은 공유 기억 장치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 다중처리기의 제어 또는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고, 자, 이 종류에는 밀착형이 있고 느슨한,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연결되느냐, 루즈하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종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이 프로세서들이 하나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 통신을 해가면서 해야 돼. 왜? 하나의 작업이 협동하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여러 개의 작업을 따로따로 해. 그러면 서로 협동할 필요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간에 어떤 서로 간에 막 연결이 많이 하면서 하느냐, 또는 각각 좀 독립성이 강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다중 처리가 뭐 밀착형이냐, 느슨한 형태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일단은 병렬 계산, 그러면 다중 처리예요. 파랄이라는 병렬 계산이라고 했는데 다중 프로그래밍을 말하진 않아요. 다중 프로그램은 똑같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두 개가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를 계속 뺐다 넣었다 뺐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확실히 구분 지셔야 돼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지원해요.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CPU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림도 보면서 그 차이를 실감하십시오. 퍼스널 컴퓨터는 이제 대형 컴퓨터 말고 이제 각자, 요즘은 PC는 뭐 일반화된 것처럼 됐잖아요. 손에도 들고 다니죠? 여러분 모바일폰은 전화기하고 컴퓨터를 합해놓은 모바일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해야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은 이런 폰하고 그 컴퓨터를 결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게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도 우리 뒷부분에서 볼 건데요. 이거는 분산돼 있다고 하나씩 떨어뜨려 놨구나. 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서버가 여러 개로 뭐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또는 같은 전주 아니지만 옆 건물에 있고 이 건물에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건 맞아요. 근데 이 분산은 눈으로 볼 땐 떨어져 있지만
얘네들은 공유의 느낌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걸 볼 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의 전용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트워크 운영 체제, 분산 운영 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읽을 때는 하나만 대표로 읽으시면 안 돼요. 멀티미디어 시스템. 지금은 PC가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PC에서 전부 작곡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생도 할 수 있고 내가 작곡을 한다는 것은 저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소링 툴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걸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용으로 뭔가 구입하면 좀 더 그 섬세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뭐 소프트웨어만 설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용으로 말을 하자면 크게 재생과 저작 도구 이렇게 좀 편집, 저작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재생은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작이란 것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 콘텐츠를 만들어갈 때, 제작할 때, 뭐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음악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수해야 돼요. 시스템 자체가 성능이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즉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CPU가 좀 더 좋은 머리가 좋은 CPU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빨리 지원해야 되겠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움직이기 때문에 느린 컴퓨터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편집 툴이라고 그래서 흔히들 많이 쓰는 게 있네요. 포토샵. 포토샵은 그거는 그림을 그리는 툴은 아니에요. 포토샵은 원래 편집 툴이에요. 이 원래 있던 그림을 약간 수정한다거나 효과를 준다거나 이런 전용 툴이고 아주 간단한 것은 포토샵에서도 그릴 수는 있겠지만은 주로 편집 툴이고 저작 도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크게 저작 시스템, 재생 시스템을 모두 제공해야 되는 거. 그리고 멀티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재생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하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로세서에서 CPU가 그다음에 미디어 처리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자, 입출력 장치도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는 키보드와 모니터 외에도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출력할 때 스피커 기본이겠고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녹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따로 입출력 장치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장 장치도 좀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정지 영상들의 연속을 저장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을수록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장치 또한 커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인데 이거는 오래전에는 정말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특수하게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구매를 이렇게 또 장착을 해야 되지만 최근에는 괜찮은 노트북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나 쓰는 그냥 사무실용 이게 아니라 좀 가격을 주게 되면 뭐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드웨어 그 자체 하드웨어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임베디드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요. 보통 여러분 세탁기 또는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세탁기도 모든 전 세계 세탁기가 똑같진 않죠. 자, 엑셀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엑셀 그러면 우리 집 엑셀, 니네 집 엑셀 똑같아요. 그리고 설치해서 다 범용으로 이렇게 팔면 아무 컴퓨터나 설치해서 써요. 근데 이 임베드라는 것은 어떤 특수 목적용으로 해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장돼서 나오는 우리가 깔아서 쓰진 않아요. 세탁기 사고 나서 세탁기에다가 소프트웨어 깔진 않잖아요.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스타일러가 있는데 이걸 자꾸 그 NFS 방식으로 전송을 해서 방식을 저기에 알려주고 동작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예
내장돼 그 프로그래밍이 내장돼 있어서 그거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세탁기 껐다가 다른 데 옮겨서 꽂는다 해서 다 초기화되진 않잖아요. 이것처럼 그 특수 목적용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돼 가지고 나온 거. 이것을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또는 임베디드 프로그램 또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줘야 되고 동작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하나만 가지고 안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요즘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많이 뜨고 있죠. 아두이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초적인 그 교육을 시작할 때 아두이노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 이제 보드가 있겠죠. 보드는 처리기를 뜻하는데 보드가 있고 그 보드에 센서도 부착할 수 있고 뭐 마이크나 모터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동작할 수 있는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습을 통해서 그렇게 그 연습을 시키고 이게 이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보다 복잡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전용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보통 아두이노, 그다음에 그걸 또 동작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또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해서 말을 합니다. 자, 임베디드 시스템은 그러한 그 어떤 특수 목적용으로 어떤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2차 시 수업에서는 아까 그 다중 프로그램에서 필요했던 인터럽트, 끊어가면서 시행을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부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그에 필요한 것들, 스플링이라든지 버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